가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사과나 배상 참여 등 진전된 입장은 없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득실은 무엇이고 또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 간 12년 만에 성사된 정식 회담. 상당히 좀 의미가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교수님은 일단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가까이는 4, 5년간 멀리는 한 10여 년 넘게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거듭돼 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매듭을 푸는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라든지 또는 안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또 전범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네. 그런 기금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일체 없고 더구나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해서 네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측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음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요. 잡음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좀 청취자분들께서 듣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전화를 한번 끊어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좀 정상회담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전화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통화 다시 연결해서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제 한일 정상 간 네네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교수님. 지금 일단 12년 만에 성사된 정식회담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양국은 공동선언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가름을 사실 했어요. 이 공동선언과 공동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은 98년 2월 달부터 98년 10월까지 무려 8개월이나 준비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한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역시 국내에 아직까지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우선 무엇보다도 3월 6일에 이게 해법이 나왔는데 3월 16일 오늘 이제 이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내용상이나 시간상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역시 공동 선언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대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나온 것하고 그 오부치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시간이 촉박한 측면은 있겠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기자회견에서 지금 2018년 그동안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이는 이 역사 인식하고 비교해볼 떴었습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 들어있었고 일본 측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완전히 과거의 이런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죄, 반성, 과거 직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 발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본 측에서 위안부 문제 사실은 논란이 아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가 상당 부분 이제 대거 이렇게 누락이 된 채 미래지향적인 면만 같이 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경제 안보 그런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그런 측면을 살린 그 부분이 다시 되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직시한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볼 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정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전혀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질한 사죄와 반성은 안 나오더라도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발언만 나왔어도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는 그냥 이전의 내각의 담화만 개성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측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상권은 일체 일본 측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또 이제 확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사실 국내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도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미쓰비시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그 현금화를 위한 그 채권 추심 강제 집행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소송 제기가 진행이 또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내에 이런 조금 안정적으로 이 국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남고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약간 불충분한 그런 일단은 그 오늘의 회담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아니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더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뭐 볼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21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지방법원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뭐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과의 이런 피해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안부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 또 이것도 뭐 강제 집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역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까지 일본이 좀 강하게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고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는 이제 그 화해 치유재단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원래부터 이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전한 관계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그런 그 원래의 어떤 냉전 시기에 맺어진 한일 간의 그 조약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한일 간의 협상 또는 일본의 반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상과 절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는 재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일본 측의 주장이 지금 이번에는 약간 그렇게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 정경련하고 일본 뭐 경제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게이란넨 여기에서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를 내고 참여를 하는지는 그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수님 이번 입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12년 전에 2011년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을 피해자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안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을 다시 따와가지고 한일, 일본 뭐 이렇게 파트너십 협력기금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오늘 언급된 것은 우리 정경련이나 경단련이나 전부 다 그 회원사들 회비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기업, 개별 기업이 말하자면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들을지 여부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기업으로서 이 기금이 확실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아마도 지금 이 상태라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른바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또 그대로 둔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다 뭐 안보적인 문제긴 하지만 지소미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걸 선언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각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시 복귀를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절차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우리가 대폭 통 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 대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규식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협력을 일본 측도 강력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이 문제가 풀려갈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제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나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반대 방향도 좀 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정과 관련해서 조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만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두 차례 만찬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첫 만찬 장소는 긴자의 유명 스키야키집이라고 또 얘기하고 거기서 한 280m 떨어져 있는 일본의 노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므라이스 발상지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저 두 차례 만찬하는 거 일본에서 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환대하는 것은 역시 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승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환대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더구나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환대 의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어떤 면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일본 측의 성에 있는 호응 조치였거든요. 네. 우리가 가고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이고 그것은 강제징용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므라이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한일 간에 계속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독재 영유권 주장이 계속 나온다거나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거나 교과서 검정 발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만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한일 양국 정부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한일 관계에서는 말씀대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우선 당장 지금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 측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보고는 시각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고 그 논리를 그대로 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다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 말하자면 어떤 외교적인 레버리지가 크게 약화되는 거거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와 미래의 문제거든요. 더구나 국민들이 먹는 이 건강권에 직결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번에 했던 것처럼 통 큰 양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하고 분리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가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가는 상당히 앞으로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파산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은행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